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게 된 LG생명과학의 진두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번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히알루론산, 어깨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라는 주제로 안산 예스병원의 정재훈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훈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 후 동대학교 정형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하셨으며 세브란스 무릎 및 어깨 관절 전임 교수를 역임하시고 세브란스 이사코스 무릎 및 어깨 카데바 워크샵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현재 안산 예스병원 대표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대한정형외과 의사의 이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Q&A는 강의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예스병원의 정재훈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저도 처음이라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숄더 디지즈의 피지컬 이그자미네이션을 간단히 좀 하고, 왜냐하면 외래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인젝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리퍼를 할 때 어떻게 리퍼를 우리가 언제 주사를 몇 번 넣고 리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남은 시간에는 니의 정확한 인젝션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숄더 디지즈가 되게 외래에서는 좀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숄더 디지즈는 한 5가지 내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로즌 숄더고, 그다음에 임핀지먼트 신드롬, 로테이트 커프 테어,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그다음에 슬랩이나 혹은 디슬로케이션을 볼 수 있는데, 이 디슬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외를 해왔고, 대부분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프로즌 숄더나 임핀지먼트, 로테이트 커프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즌 숄더만 치료를 잘 해도 우리가 외래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자들 중에서도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병원을 찾아오시는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근육 질환도 많겠지만은 프로즌 숄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통을 보시면 되게 우리가 한 5번, 이 5가지를 그냥 나눴는데요. 대부분 되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만 들어봐도 좀 잘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좀 있겠고,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는 어깨가 그러니까 굽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아프다 이런 것이 되겠고, 임피지먼트 신드롬,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을 위로 올릴 때 한 60도에서 한 120도 사이에서 이제 페인풀 아크가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임피지먼트 신드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로테이트 커프는 주로 위크니스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고 팔에 힘이 없어서 잘 못 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 칼시픽 텐디나이티스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하루나 이틀 전에 환자가 좀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팔을 잘 못 움직여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들어봐도 엑스레이나 다른 이밸루에이션을 하기 전에 어떤 질환인지 좀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환자의 병력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환자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오시는 나이가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디지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팔이 많이 빠져서 다쳐서 온다든지 그런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수 있겠고, 30, 40대,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나 혹은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50대, 60대 이상에서는 로테이트 커프 신드롬이 많이 올 수 있겠고, 혹은 러프니스, 그러니까 관절면이 거칠거칠해서 생기는 류마티스 아스트라이티스나 우리나라에서 좀 드물지만은 오스테오 아스트라이티스 이런 식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20대 왔는데 프로즌 숄더라고 진단을 내리면 그거는 조금 좀 잘 맞지가 않고, 한 50대 정도에서 다른 진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슬라이드는 만약에 인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료하시는데, 먼저 프로즌 숄더를 보면 어깨가 굽고 움직이지 못하면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즌 숄더를 할 때는 피지컬이 되게 중요한데, 오십견층과 정상측의 ROM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파이브로시스가 이 캡슐라에 와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조인트 캡슐에 컨트랙처가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 관절이 잘 웃지 못하는데, 전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쪽에 ROM을 체크할 때는 대부분 포드 플렉션, 크로스바디 에비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모든 방향에 있어서
이게 LOM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프로즌 숄더를 의심할 수 있겠고, 이때는 이제 관절경 사진을 살펴보면 안쪽에 시노바이티스 되게 심하고 하이퍼레미아가 있는 소견이 올 수 있겠고, MRI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엑스레이 파우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관절 용적이 많이 감소한 그런 소견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는 주로 이 환자분들께서는 뒤로 불화적건 뭐 처음 풀다가 잘 풀기 힘들다 이래서 뒤로 하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에비덕션이 힘들고, 그다음에 포드 플렉션 이렇게 힘들고, 나중에 풀릴 때는 아마 거꾸로 이래서 아마 인터널 로테이션이 제일 늦게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들어보라 그랬을 때 팔이 잘 LOM이 전 방향으로 좀 있으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그 클리니션이 체크를 해봤을 때도 그 패시브 플렉션이 잘 안 되는 그런 LOM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즌 숄더를 할 수 있겠고, 프로즌 숄더는 주로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프리징, 프로즌, 스로잉 페이즈 이렇게 나누는데, 주로 이 스테이지 1, 2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인플레메이션이 좀 심해지면서 대부분 스티프니스 오기 시작하고 3, 4 넘어갈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스티프니스 남고 페인이 좀 심한데, 대부분 많이 오는 경우에는 1, 2 스테이지 1, 2에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적절한 치료를 잘 하시면 환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내추럴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물을 때 이거 얼마 만에 가요, 이거 얼마 만에 치료돼요, 이런 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보통 한 12개월, 18개월로 잡으시면 되고, 그레이 같은 분들은 한 2년 정도 잡았고, 많은 분들은 4년 정도 잡았는데 대부분 한 12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셀프 리미티드 디지즈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낫지만은 한 94% 정도가 치료 없이 잘 난다고 하는 보고도 있지만, 요즘 또 나온 것을 보면 한 20% 정도는 자세히 보면 후유증이 좀 남아서 LOM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서는 대부분 그 엔세이드 우리 주는 것으로 하고, 오랄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써야 되느냐, 용량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하고 서브아크루미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시행을 하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뭐 하이드로 그 딜라테이션 요것 같은 경우 이제 용적에 이제 물을 넣어서 주사를 넣어서 부풀리게 되는데, 이것은 좀 효과도 없고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들한테 운동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환자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바디 에비덕션하고 포드 플렉션, 그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하고, 이제 더 잘 되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같이 찍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환자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쓸 때 선생님들께서 쓸 때 용량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에 한 10mg 혹은 그 반으로 나눠 가지고 5mg을 하루에 2번씩 사용하고, 한 2주 정도 사용해서 조금 더 안 되면 한 3주까지 해서 테이퍼링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엔스테이드만 단독으로 썼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조금 오랄 스테로이드를 같이 섞어 쓰는 것보다는 효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엔세이드랑 오랄 스테로이드 같이 쓰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징 스테이지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주로 할 때는 용량 같은 경우에는 트리암시놀린 2cc 정도 해서 한 20mg, 40mg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용량 자체가 이제 스몰 조인트하고 라지 조인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 20에서 40mg 정도 쓰면 섞어서 리도케인 한 8cc 정도 10cc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 용량이 나와 있는데, 아마 쓰시는 것들이 아마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나중에 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각각 그 선생님들이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쓰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틸 프레드니솔론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20에서 80mg 쓰고, 트리납시놀론 같은 경우는 한 40mg 정도 해서 한 20mg 사이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이얼루론 인젝션을 요새 많이 어깨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스터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인터내셔널의 2015년도 최신 논문이죠.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 약간 한 이 랜더마이즈 시스테믹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약 4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해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약간 그냥 우리가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보다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는 것보다는 하이얼 인젝션을 단독으로 하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좋지
또 높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그 대신에 여기서 또 발표된 논문에 보면 오토페딕스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할 인젝션을 시행하고 한 그룹은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인젝션을 하였습니다. 프로즌 숄더 때.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또 클리니컬 임프루먼트가 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 인젝션을 시행을 할 때는 다른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혹시 동반을 사용한다든지 추가로 사용할 때는 이 하이알루론 애시드 인젝션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로 프로즌 숄더가 왔을 때 간별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간별 진단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목 수술 C스파인에 5, 6번 디스크 럽처가 있어가지고 파랄라이시스가 있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보면 ROM은 잘 되지만은 LOM도 없고 잘 되지만 그러니까 혼자 들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파랄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수도 파랄라이시스가 아니고 슬라이드가 잘못됐는데 이게 그냥 파랄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수도 파랄라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테이커프가 심하게 다쳤을 때 한 90도까지는 올려보라면 힘든데 90도 이상에서 들어보라 그러면 이게 유지하고 있는 그 델토이드 근육에 의해서 이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즌 숄더하고 로테이트 커프 테어 그다음에 여기 이제 C스파인 이런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간별 진단을 이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프니스와 대부분 프로즌 숄더를 대부분 혼동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주로 이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디오패틱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이제 트라우마나 그 DM이나 이런 거 이제 세컨더리 디지즈 없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즌 숄더라 그러고 스티프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쳐서 프랙처가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절 강직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프니스의 진단은 한 100도 정도에서 그 포드 플렉션이 거의 안 되는 정도를 한 스티프니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약간 프로즌 숄더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실 텐데 이런 아나토미를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랜드마크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이 글레노이드하고 글레노이드하고 이제 휴머럴 헤드하고 이 아크로미너스 언더서피스하고 간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mm에서 14mm가 정상인데 이게 줄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로테이트 커브가 심하게 찢어지면 이렇게 줄을 수가 있겠고 오해가 생긴 경우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런 간별 질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 엑스레이 되게 중요한데 트루 AP를 찍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그냥 글레노이드와 겹치지 않게 일직선으로 찍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노말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글레노이드하고 이 휴머럴 헤드가 오해 스페이스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관찰되고요. 이럴 경우에도 대부분 프로즌 숄더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LOM이 좀 생기기 때문에 프로즌 숄더와 같이 간별을 좀 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간별돼야 되는 거는 이 엔티리어 디슬로케이션 때 주로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넘어진 다음에 집에서 그냥 혼자 계시다가 자식분들이 한 뭐 2, 3주, 3, 4주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왼쪽 어깨는 괜찮지만은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빠져 있는 소견 반드시 관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관별이 좀 어려운 게 이제 포스terior 디슬로케이션, 드물지만 포스terior 디슬로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글레노이드나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엑실러리 뷰를 찍어 보면 이 포스terior 럭킹이 돼 있어서 잘 LOM이 생기면서 프로닌 숄더와 잘 안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AP하고 엑시얼 뷰가 조금 찍어서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플레인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주어서 트루 AP로 찍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OA라든지 혹은 디슬로케이션을 정확하게 좀 그 플레인 엑스레이에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를 찍는 기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AC 조인트가 이렇게 안 좋다든지 혹은 칼시픽 텐디나이트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관찰할 수 있겠고 혹시 그 로테이터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아크로미온하고 휴머랄드 사이에서 한 7에서 14mm 이 간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들 그 선생님들께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 다이나믹 이미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인베이시브하고 아마 요게 앞으로 정형외과에 계속 좀 계속 그 파퓰러하게 되어 왔지만 이게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인베이시브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스피시피도 높고 여러 가지 많이 써서 의뢰를 하겠지만은 이 단점 같은 경우 이제 비용이 비싸서 요즘 조금
그 권유할 때 환자들이 필요할 때 꼭 권유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MRA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서 MRA 이렇게 조영제를 넣고 찍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제일 센시티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파셜 티크니스 테어를 잘 관찰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베시브 테크닉이기 때문에 약간 주사로 찔러서 MRI 찍기 전에 이렇게 조영제를 사용하고 조영제 없을 경우에는 이제 물로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이 조영제만큼은 요새 대치적으로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인젝션을 할 때는 어디에 인젝션을 해야 되냐? 대부분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세 군데 인젝션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뒤쪽으로 스코프를 넣을 때 뒤쪽으로 인젝션을 하든지 아니면 옆쪽에서 그 서브아크로미럴 스페이스로 인젝션을 하든지 앞쪽에 인젝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주로 앞쪽에 코라코이드나 혹은 휴머럴 헤드, 메디얼 사이드에 하게 되겠고요. 주사는 보통 초음파를 볼 때는 앞쪽에서 할 때는 한 45도로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주사는 앞쪽, 안쪽 약간 하고 안쪽으로 기울여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아크로미럴 스페이스를 넣을 때는 이 반드시 앞쪽을 보면서 이 앞쪽에 이제 벌사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주사를 이런 식으로 주사를 놓고요. 잠깐 요 마킹한 동영상을 한 1분 정도 되는데 동영상을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크로미럴 엔티리어 팁하고 포스terior 팁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뒤쪽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앞쪽에서 보면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만져집니다. 앞쪽에 이렇게 만져지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만지고 이쪽 한 2cm 정도 아래쪽에서 2에서 한 3cm 정도 아래쪽에서 그 서브 아크로미얼 쪽에 인젝션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독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하시고요. 주로 뭐 이거 할 때는 베타딘을 사용하고 그다음 알코올로 소독하고 다시 베타딘 이렇게 소독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인젝션 할 때는 이렇게 그 소노를 보면서 약 앞쪽 해서 한 인젝션 할 때는 2인치 그러니까 한 5cm 정도의 19게이지 니들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델토이드 쪽에는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사용을 주사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숄더의 치료는 뭐 수술적인 치료도 있지만은 대부분 약간 재우고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것도 많이 큰 도움이 되고요. 주로 수술 치료를 할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경우에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스티프니스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캡슐 리리즈를 시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로테이터 인터벌이라든지 미들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 인피리어 글레노 휴머럴 리가멘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열어주게 되고 이것은 순서는 뭐 로테이터 인터벌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시작하든지 이것은 뭐 그냥 수술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피리어 쪽에 엑실러리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캡슐 렉토미하고 캡슐 로토미하고 좀 다른데 캡슐 렉토미 이제 캡슐을 다 뜯어내는 거고 캡슐 로토미는 이제 이렇게 잠깐 잘라주는 그런 시술을 말하는 건데 캡슐 렉토미보다는 로토미를 아래쪽에는 시행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증상이 팔을 들 때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뼈가 있고 어깨뼈가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서 올릴 때 한 90도에서 120도 정도 이 물주머니 벌사가 좀 두꺼워지면서 힘줄에도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로 타입은 타입 1, 2, 3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타입 3 같은 경우는 훅 타입으로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구부러지면 로테이터 커프가 안에서 눌리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고요. 타입 3 아크로미온을요. 실제적으로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진단을 할 때는 외래에서 이게 니어 테스트라 그래서 쭉 올려서 앞쪽에 델토이드 쪽에 통증이 생기는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90도로 에비덕션을 시켜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이렇게 보면 통증을 생긴다 그러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외래에서 이제 보면 대부분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대부분 많이 진단을 해서 오는데 실제로는 이 프로즌 숄더 때는 LOM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임핀지먼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ROM이 다 풀로 되는지 살펴보고 이런 증상이 이제 통증이 있으면 주로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진단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인터널 로테이션이 많이 제한이 있으면 이 제한이 있으면 그것은 프로진 숄더에 가깝기 때문에 이 프로진 숄더와 임핀지먼트 신드롬 외래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는 뭐 여기 인젝션 아까 시행을 했듯이 로테이터 커프를 이제 엑서사이즈 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치료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 진단이 되면 언제
주사를 할 건지 그리고 리퍼를 언제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부분 보시면 6주 정도나 아니면 처음 왔을 때 진단이 되면 한번 인젝션을 할 수 있겠고, 혹시나 이제 피지컬을 할 때 환자분들께서 많이 아파서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피지컬을 치료를 다시 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인젝션을 해서 다시 피지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피지컬 테라피를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피지컬 세라피나 혹은 서브아크린 인젝션을 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약간 환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MR을 찍는다든지 혹은 서브아크린 디컴프레션을 좀 시행을 고려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피니먼트 신드롬 때 그러면 하이알루론 인젝션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물론 그 스테로이드 인젝션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논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양대 김양수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멀티센터 스터디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1912년도에 그 저널 오브 엘보 서저리 이제 냈는데 여기 보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이알루론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그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이제 처음에 38명, 42명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하게 통증을 좀 줄이더라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브아크리멀 디컴포지션을 시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로테이트 커프 테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팔이 아프고 팔에 힘이 없어서 위크니스가 있어서 주로 이런 통증이 좀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 회전근개가 좀 정상이고 반대쪽 같은 경우 테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 수프라스피나투스 테스트는 이 스캐플라 방향으로 해서 위로 환자분을 올려오라고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해보면 통증을 느끼든지 아니면 위크니스가 있어서 잘 못 올리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수프라스피나투스 테어가 있을 수 있겠고, 나중에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러스 마이너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경우에는 이 앞쪽 뒤쪽이니까 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할 때 이제 주로 관계되는 근육이라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으면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유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이제 홈블론 사인이라서 우리가 옛날에 그 치료를 할 때 사냥을 할 때 이제 홈블로 이렇게 부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는 동작대로 이제 그거를 사인을 나타냈는데, 실은 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됐을 때 뒤에서 힘줄이나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면 그 인프라스피나 테러스 마이너 테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들께서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제일 큰 인대인 서브클스칼리스 같은 경우는 벨리프레스 사인이라서 이거 눌러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눌러보라 그래서 이게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이게 평행 유지되지 못하면 이것이 나폴레온 사인이라 그래서 이제 서브스카폴리스 테어를 의심을 좀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이제 서브스카폴리스 또 하나는 이제 뒤쪽으로 넣어서 환자를 뒤를 이제 떼보라 그럽니다. 손을 떼보라 그러면 테어가 있으면 근육이 약화됐다든지 잘 떼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ROM이 괜찮은지 반드시 체크를 반드시 해보고 ROM 풀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프 테어는 파셜 테어하고 주로 50% 이상 테어 있을 때, 파셜 테어 같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통증이 있을 경우는 약간 커프를 뭐 꼬매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은 대부분 50% 이상 테어나 풀티크스 테어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사를 놓을 때 환자분들이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병원을 가게 되면 이게 뭐 힘줄이 끊어졌는데 이게 진단을 못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 테어가 됐을 경우에 환자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커프 테어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는 잘 낫진 않는다, 이렇게 붙진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대부분 그렇지만은 피지컬 테라피를 했을 경우에는 한 50%에서 한 70%, 80%까지는 통증이 없이 이렇게 조금 몇 개월간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테어가 그럼 진행을 하느냐, 대부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킨다든지 포컬 네크로시스라든지 콜라겐 번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갈라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트로피가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커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로 인젝션을 할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인젝션을 하고 그 뒤에 만약에 통증이 많을 경우에는 아마 그 서지컬 인디케이션으로 보고 수술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커프 때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지만은 하이알루론 인젝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해서 이게 로테이트 커프 테어 때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1915년도에 이 저널에 발표된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얼 이펙트가 통증을 줄이는 데는 주로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콜티손이나 이런 다른 대체제를 조금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끌고 갈 수 있겠다 환자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얼 인젝션 로테이트 커프를 하고 이제 더 만약에 뭐 스테로이드를 한두 번 인젝션을 한 다음에 인젝션이 조금 더 환자들이 동원할 때는 이런 하이얼 루노릭 애시드를 인젝션을 해서 치료하는데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더블로 이렇게 수술하는 거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로테이트 커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 보시면 아크로미온이나 혹은 휴머럴 헤드 사이에 간격이 많이 좁아졌는데 이런 경우 이제 로테이트 커프 아스로패시라고 해서 커프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스 아스로플라스티나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환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시픽 텐디나이티스는 되게 명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환자분들 이제 그 임상하시는 분들께서 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장년층에서 어깨 통증이 이제 있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면 환자가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통증이 아파요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봐도 칼시픽인 가능성이 좀 많고 이 단순 방사선상에서도 많이 이제 보면 진단이 됩니다. 이렇게 진단이 돼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를 틀어가지고 AP 레터럴, 뭐 엑실러리 뷰, 그다음에 아울렛 뷰 이렇게 찍어서 어디에 생겼는지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브라스피나트에 생긴 거고요. MRI 같은 경우 찍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는데 좀 작을 경우에 잘 안 보일 경우나 혹은 뭐 커프가 태어가 같이 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MRI를 좀 권유를 해서 좀 찍는 경우가 있고 소노로 진단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1872년에 주투플레이라는 사람이 좀 그 아마 이 벌사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 코드만이라는 분이 그 1909년에 커플 이전이 생긴다고 이렇게 커플 이전에 생긴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기는 거는 그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여자들한테는 남자보다는 훨씬 좀 많이 반수 이상이 생기는 거고 나이대가 31살에서 한 50살 이렇게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한 14에서 24% 정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스테이지가 이제 프리칼시픽이나 칼시픽 스테이지 이렇게 포스트 칼시픽 스테이지로 실제로 나눕니다. 근데 주로 처음에는 이제 메타플라지가 생기면서 테노사이트에 이제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통증이 좀 생기다가 가장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리섭티브 페이즈 때 이제 파고사이트가 주로 리섭션을 한다든지 혹은 이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 주로 통증이 많이 아파서 이제 오는 거가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건염 치료는 대부분 그 엔세이드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제 약을 좀 먹고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사를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아스피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환자는 되게 고마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한데 스콥 하는 경우는 계속 좀 한 3개월, 6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 한 10% 정도에서 스콥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SWT 요새 많이 치고 있는데 ESWT는 그걸 실제로는 이게 석회를 깨는 것이 아니고 그 셀룰라의 리액션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업sorption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스티프슨 생겼다. 환자분이 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처음에 환자분들이 LOM이 있다. LOM이 있으면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찍어봐서 정상이다 싶으면 주로 캡슐러 프로즌 숄더를 진단해서 피지컬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소노 가이드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치료를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이상 효과가 없으면 MRI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요. 엑스레이상에서 물론 그 스티븐스가 있는데 찍어봤더니 관절염이 있더라. 이거 같은 경우는 약을 좀 주시고 나중에 뭐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티븐스가 없는데 주로 AC 조인트 쪽에 많이 아프다 이러면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를 해서 여기도 그 초음파 가이드드 주사 치료나 그냥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 있든지 아니면 약을 드시든지 컨서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크니스가 있는데 위크니스 있으면 이제 MR을 찍어야겠죠. MR을 찍어보고 만약에 파셜 시크니스면 치료를
만약에 해봐서 더 풀티크니스로 가는지를 좀 경과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풀티크니스면 스몰 테어나 혹은 미디엄 사이즈 테어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증상이 있으면 수술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크니스가 환자가 있는데 증상 자체가 MRI 찍어봤더니 그런 드롭암 사인이 없다. 그러니까 뭐 위크니스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로 테어가 없고 임핀지먼트 신드롬에 의해서 그 서브아크루민 인젝션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경과 관찰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게 테이크홈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프로즌 숄더 같은 경우에는 약 트리암을 2cc 해서 약 이렇게 8cc 총 10cc로 해서 주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프레니솔론 같은 경우에는 약 하루에 좀 2번 정도 10mg으로 해서 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투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치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목욕탕에서 좀 운동하라고 하는 게 이제 한두 달 정도 권유를 좀 시키면 대부분 좋고, 인비지먼트 신드롬 같은 경우는 반드시 ROM이 괜찮은지 좀 봐야지 되고, 이 서브아크루민 인젝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커브 테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서프트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이제 그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잠깐 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니 인젝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사 치료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아니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아닌가,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가, 둘 중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 이제 요새 주사가 옛날에는 5번 5형으로 나오다가 3형으로 줄고 1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주사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도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보면 주로 이 되는 것은 크로닉 애시드하고 그 아세틸 글루코사민 이것이 이제 합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것들이 이제 시노비딜 플루이드에 주로 많이 이제 컴포넌트의 주 성분으로 되어 있고, 주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신테시스 생기는 그런 작용 기전보다는 여러 가지 그 아그리클레나이즈라든지 혹은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그 나트릭 오사이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디그라데이션, 카트리지 디그라데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런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오해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제 맞게 주사를 치료를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 5형하고 3형 그리고 1형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이제 링킹 시켜 가지고 대부분 이제 고분자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닭벼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닭벼슬에서는 링크를 잘 못 시키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케미컬하게 이제 요거를 작용을 시켜서 대부분 이제 나오는 것은 크로스 링킹이라 그래서 고분자가 아주 그 가교 결합을 시켜 가지고 고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형으로 좀 되어 있고요. 주로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 1형이 주로 많이 이렇게 쭉 사용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아직도 좀 보존적으로 1형이나 혹은 3형이나 5형짜리가 좀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1형짜리는 여러 이제 회사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 개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LG에서 이제 시노비안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한 번 주사를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3번 주사를 이렇게 일주일씩 맞는 것보다는 한 번 주사를 시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오래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비안이라는 이 제제는 주로 한 번 주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은 엔세이드나 혹은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쓸 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좀 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점은 이제 그 콜티코스테로이드 우리가 쓸 때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옛날에는 아마 같이 쓰는 경우나 단독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피컷시가 좀 짧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카틸리지 데미지가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어떤 그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포텐시가 좀 낮다는 얘기는 좀 이 용량을 조금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팅은 좀 길고 방광기가 긴 그 트리암시놀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해프 타임이 한 300시간 300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쓸 때 얼마나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로 큰 조인트에는 한 40mg까지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나 어깨 조인트, 힙 조인트 같은 데 좀 사용을 하는 데는 한 20에서 40 정도 사용하고, 작은 조인트는 한 5mm에서 10mm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애니멀 스터디에서 대부분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그 스테로이드가 대부분 그 카틸리지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보고가 돼 있지 않지만은 1년에 큰 조인트 같은 경우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쓰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를 좀 하고 있고요. 이 DM 있는 환자들한테 아마 이 스테로이드를 같이 희로한 인젝션을 할 때 같이 섞었을까 아니면 단독으로 사용을 할까 이럴 때 조금 그 걱정이 되시는 그 임상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면 우리가 블러드 글루코스를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한 13시간에서 32시간 정도에서 대부분 피크를 이루고 한 500mg/dl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시 떨어지는 거는 하루에서 떨어지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 3주 정도까지 대부분 가기 때문에 대부분 주의를 컨트롤 스타디를 이 DM 컨트롤 좀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같은 논문은 그 DM 환자들이 잘 컨트롤되어 있는 환자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트롤이 잘 안 돼 있는 환자들을 우리나라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이런 수치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타입 1이랑 타입 2 DM은 좀 다른데요. 만약에 주사를 해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스테로이드를 같이 인젝션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한 360mg/dl 정도 이상 되면 내과 선생님을 반드시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고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3-4번 정도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톨러런스가 좀 높기 때문에 케토에시도시스에 대한 그 내성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체크하면 되고 한 540mg/dl 때 이상일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젝션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놓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잘못 놓으면 굉장히 환자가 아파하고 또 놓는 효과도 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군데 정도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것은 레테럴 파텔라 이쪽에서 놓는 게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중앙에서 나와서 약간 위쪽으로 놨을 때 더 잘 들어가고요. 이것이 이제 앞쪽으로 놓을 경우에는 약 2인치 정도 긴 니들로 해서 엔테로 메디얼 사이드에 이렇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엔테로 메디얼 사이드에 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PCL이라든지 카틀리지 혹은 그 ACL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만 제일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은 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짧은 니들로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한 5cm 정도의 26게이지 니들로 중요하고 이 하열 특히 이제 그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소노를 가용해서 이제 주사를 놓는 경우는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한 그 인젝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이얼 인젝션 외에 그 일형으로 놓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디를 보면 대부분 블라인드 스타디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 아까 그 포탈에 넣어봤을 때 이게 대부분 좀 비정확한 경우도 있는데 부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를 했을 경우는 그 정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방법으로서는 이제 그 리도케인하고 자일로케인을 넣어가지고 한 1cc 정도 넣어서 바늘을 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플루이드 콜렉션이 됐을 때 리거지가 됐을 때 이게 나올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더 바로 주사를 시행을 하면 거의 뭐 100% 정도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는 이제 그 주사를 놓을 때 약간 인젝션 그 로컬 그 아네스테틱 인젝션을 같이 시행을 하면 이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씩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주사를 이미 놓기 전에 이게 확인을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사를 놨을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매니퓨레이션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 골고루 좀 퍼질 수 있게 굉장히 thick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사를 놓은 다음에 환자분들이 보면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굉장히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좀 될 수 있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 환자들이 바로 느낍니다. 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주사 놓는 순간에 바로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주사를 빼고 다른 곳에 주사를 놓든지 이렇게 주사를 제대로 놔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많은 양이 좀 있어서요. 조금 좀 빨리 좀 넘어갔는데 뭐 이해가 좀 되시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단의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주사 시에 그 PDR이나 PDRN 주사 같은 것이 하이얼 주사에서 같이 사용하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PDRN하고 플라센테스 주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사가 제재가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사용을 할 수 까지 인디케이션 이제 피부 쪽에서는 이제 그게 허가를 받았는데 무릎 쪽에서는 아직 허가를 좀 받질 않아서 사용하는데 약간 좀 나중에 이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끔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쓰는 데는 조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그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히루안 주사하고 섞어 사용하는데 단독 사용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데 믹스를 하는 거는 그 1cc를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만약에 같이 믹스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한 1cc 정도 하고 히루안 인젝션을 사용을 같이 믹스해서 니들 한 5cc 정도 이 긴 니들 사용해 가지고 인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깨 관절 히루안 주사 시의 사이클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효과는 얼마나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어깨 주사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번까지 3형 주사가 이제 지금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3번까지는 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1형 주사는 어깨에 심의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고 그 효과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제가 찾아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선생님들도 이게 지금 논문을 좀 내고 있는 상태고 아직 얼마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무릎 같은 데는 주로 한 6개월까지 이렇게 보통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어깨 같은 데는 아직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른 병원에서 최근에 맞은 경우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요거는 그냥 환자분한테 저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그 다른 병원에 여쭤볼 수는 없고요. 그냥 날짜를 대강 언제 날짜인지를 그냥 환자분한테 여쭤보고 정확한 주사가 이제 히루안 주사인지 아닌지도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주사를 저는 그냥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주사 맞은 지 6개월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물어보고 만약에 정확하게 환자분께서 히루안 주사라고 기억을 하면 그거는 이제 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6개월이 좀 지난 다음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바른몸 정형외과 그 전인호 원장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견봉하 관절 주사가 좋지만은 관절 내 병변인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나 오십견 같은 경우 관절광 내로 주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견봉하 관절 내로 주사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물론 그 임핀지먼트 신드롬이 반드시 그 서브아크로미널 스페이스 리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나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견봉하 내로 주사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이 맞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아까 10cc를 주사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한 7cc 정도나 뭐 6cc 정도는 인트라아티큘러 시행을 하고 주사기를 약간 빼서 다시 위쪽으로 넣어서 그 견봉하 관절 쪽으로 같이 주사를 해도 좀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은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주변에 들어보면 오십견이 있는데 이제 서브아크로미널 인젝션이 좀 쉬우시니까 그쪽으로 주사를 해도 효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스템 이펙트도 뭐 있고 이러니까 효과는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인트라아티큘러 리전에 주사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전재훈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의 진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강의 영상은 2주 후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홈페이지의 학술 정보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LG생명과학의 국내 최초 1회 제형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 신약인 시노비안과 기존의 히루안 플러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